예,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각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독립된 특별수사단 구성 지시 6일 만에 나온 특별 지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 한편 우여곡절 끝에 한국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내정됐습니다. 계파 갈등을 잠재우고 보수 혁신을 이끌어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기무사 계엄 문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때 당시에 있었던 보고 문건 다 제출하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특별수사단 구성 지시한 지 6일 만에 이런 또 다시 지시를 한 건데 지시 배경이 일단 궁금해요. 김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네, 헌법 제74조에 따르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솔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신 거라고 보고요. 예. 지금 특별 독립수사단이 수사를 하는 것은 수사대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이 계엄령 그 문건과 관련해서 각 군 단위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실행까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보기 위해서 문건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청와대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일각에서는 야권에서는 수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과도한 해석을 하고 우려를 하는데 예. 그것은 아니다라고 청와대에서 분명히 못을 박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뭐 수사 첫날부터 이런 지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좀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시각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께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무사에서 만든 문건과 관련해가지고 계엄령이 만약에 발동될 경우에 출동해서 각 곳곳에 배치돼서 경비에 나설 각 부대들, 예를 들면 특전사라든가 또 경비사령부라든가 이런 각 부대들한테도 그런 그 문건들이 가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특전사 무슨 여단은 어디에 여의도로 국회를 경비하고 또그 수방사의 어느 부대는 또 어느 KBS 방송국을 경비하고 이런 것까지 배치 그 계획과 또 출동 계획까지도 다 갔는가 이런 데 대해서 대통령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는 김현 대변인 말씀처럼 그는 대통령의 통수권 차원에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상황 파악을 넘어서 가지고 구체적인 범법 여부에 대한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에 청와대가 가령 민정수석실이나 또 외교안보실을 시켜가지고 조사에 들어간다든가 또 조사 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판단을 또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공포를 한다든가 예. 아니면은 국방부를 통해서 그 특수단의 그 입장이 전달된다든가 이래 버리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되는데 대통령은 특정한 수사, 그러니까 형사 정책에 대해서, 국방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지만 특정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지시하거나 또 수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렇게는 못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도 보지만은 현직의 대통령이 있더라도 본인이 문제가 되면 본인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되는데 그 단계까지 가게 되면 그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송영무 국방장관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요. 최초로 이제 기무사령관한테 보고를 받고 나서 4개월 동안 보고를 안 했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어제 발표인가요? 지방선거 다분히 의식해서 그런 정무적 판단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송 장관의 판단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것도 뭐 종합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정부에서 무슨 문건을 생산해내서 보고를 누락해가지고 추후에 밝혀진 문제라면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의 정무적 판단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과거 정부에서 그야말로 국민들을 향해서 계엄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실행 보고서이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가 뒤늦게 기무사령부에서 발견이 돼서 보고가 된 거고요. 장관에게 보고가 된 거고, 장관이 그 보고를 받고 이제 그 내부적인 절차는 밟은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근데 그 시점에 대해서 그러면 왜 안 했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굉장히 그 시점이요. 남북 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진행되던 시점이고 그것이 어쨌든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 그다음에 그 이후에 5월 달에 그 기무사에 대한 개혁
TF가 구성이 돼서 같이 함께 논의가 되고 한 번에 보고가 있었고 뭐 문건 전체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나오는데 제가 볼 땐 지금 중요한 것은 예. 왜 이 문건을 만들었느냐 그다음에 이 문건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중요한 것이지 현재 장관이 이것을 왜 어느 시점에 했느냐 또는 뭐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은 사실은 좀 격가지의 문제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런 문제는 특히 저는 야당은 좀 겸손해야 된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 벌어졌던 일 때문에 만들어진 계엄 문건입니다. 그래서 주체는 박근혜 전 정권이고요. 그것이 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각이 된 것이고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관이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수사를 받겠다라고 겸손한 태도를 지금 갖고 있고 그다음에 수사와 관련해서 일체 보호를 받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고 언급도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무사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한 것이고요. 그것이 발견된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것을 조치하고 추진할 것인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특별 지시에 따라 지금 진행되는 만큼 저희가 볼 때는 여튼 그 송영무 장관에 대한 판단이 잘 됐냐, 뭐 잘못됐냐 이 문제에 대한 논란보다는 이 문건을 왜 생산해냈고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진행됐느냐라는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필요가 있다. 예,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다. 예. 예, 뭐 핵심 부분에 있어서는 놓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젠 뭐 의혹이 나오거나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그래도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송 장관에 대한 발언이나 뭐 이런 해명들이 계속 좀 거론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제 있었던 해명 이후에도 계속해서 더 의문이 증폭되는 것이 예.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면 3월 달에 처음 이야기를 듣고 나서 4월 말에 청와대가 이제 기무사 개혁안과 관련해서 토론을 하던 자리에서 언급을 했는데 그 언급이 사실 굉장히 간략하게만 언급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 사안에 대해서 뭐 경중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 송 장관이 본인의 진심으로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는 저는 좀 의문스러운 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게 그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계엄에 대한 그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는 군의 고유한 기능이거든요. 예. 그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헌법 77조에 보면은 대통령이 전시라든가 사변이라든가 또는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경찰력으로는 이 치안 유지가 안 될 때는 군을 동원해서 이제 치안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럴 때는 이제 계엄을 선포하게 돼 있는데 예. 그렇다고 계엄 대통령이 마음대로 선포하지 못합니다. 그런 요건이 있어야 돼요. 전시나 사변이나 또는 예.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있어야 되고 또 그렇더라도 국무회의 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엄을 선포하면 바로 국회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했는데 국회에서 그 다수결로 이거 해제하라고 그러면 바로 해제해야 됩니다. 그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계엄을 선포한다든가 또는 그 국무회의 의결을 안 거친다든가 해놓고 또 국회에 보고를 안 한다든가 그 국회에서 또 해제하라고 하는데 해제 안 한다고 하면 그때는 대통령의 계엄 행위가 위법이 되는 거죠. 그걸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송 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통상적인 그 업무로 준비 업무로 생각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것도 제대로 체계적으로 뭘 준비한 것 같지는 않고 문건도 보면은 비밀 문건이 아니고 일반 문건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나마도 자기가 또 이제 논란이 좀 그 의심이 돼서 조용히 감사원장에다가 잠깐만요. 물어봤더니 문제 없다고 하니까 아마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군 얘기 좀 잠깐 하나 더 하고 다른 얘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방부 직할 정보사령부 얘기인데 이 북한 유경 식당에서 지난번에 탈출한 여정원들 있잖아요. 그게 기획 탈북설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가정보원이 개입해서 한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점점 커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진상규명 요구 목소리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정보사령부가 주도하는 것 했다 이런 뭐 소식통 얘기가 있어요. 만약 이것도 사실이라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김 대변인께서? 일단은 정말 이제 과거사이지만 예, 예.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3일 전에 이제 벌어진 일이고요. 근데 결국은 뭐 별로 영향은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제 색깔론 뭐 그다음에 종북몰이 이런 것이 큰 선거 때마다 이제 정권 차원에서 그러니까 정보기관을 통해서 기획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판도가 이제 좀 이렇게 출렁출렁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하여튼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종업원들 일부에서 이제 그런 주장이 있고 이제 북측에 있는 가족들 안에서 그렇게 주장이 있고 이제 북한에서도 역시 이제 이 종업원 집단 탈북이 이제 정부기관의 사주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송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이렇게 밝혀내야 될 문제이고요. 이것을 단순히 이제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니라 유엔과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의사들이 어떤 건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정보사령부가 관여돼 있다라면 군의 개혁이 이 기무사 문건 파동에 이어서 이런 일을 그러니까 국정원하고 같이 이제 조력해서 탈북의 문제, 탈북자들을 기획했다라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번 차제에 적폐를 청산하고 군의 역할을 바로잡는 그런 계기로 또 일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 전 의원님께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사가 어떤 계기로 저희 일에 처음 이제 개입이 됐는지는 내용이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좀 이르긴 하지만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정보사 업무가 되기 좀 어렵죠. 우리 상식으로 판단한다면은.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그대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국정원은 지난 국정원도 그렇지만 지금 정부의 국정원도 그 유경식당 종업원들의 탈북에는 문제가 없다,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다라고 이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바뀐 상황이 있다면은 들어올 때는 이제 별 이야기 없었는데 그 유경식당 지배인은 공개적으로 국정원의 회유에 의해서 또는 일부 협박에 의해서 왔다고 이제 공개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서 한두 명 정도는 종업원 가운데서도 유산이 어디 가는지 모르고 왔다 또는 동남아 가는 걸로 알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만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유엔 인권 관도 와서 보호관도 와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가정에서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문제인데 그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가가 참 그게 문제인 것이. 들어올 때는 분명히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상황 변화에 의해서도 또 바뀔 수 있는 것이거든요. 들어올 땐 자유의사지만은 왜냐하면 탈북민들 가운데서도 들어올 땐 다른 탈북민들도 들어올 땐 자유의사로 들어왔다가 그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 남한 사회에 적응이 안 된다든가 북한의 가족들하고 연락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변하다 이래서 마음이 바뀌었는데 그 마음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들어올 때 잘못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확인한다고 해서 그대로 조치할 때 그 개인과 또 북에 있는 가족들의 신변 안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요즘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큰 고민거리자 이슈가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최저임금 관련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대선 공약이었죠.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지키기 어려웠다 이렇게 공식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 10.9% 올라서 8,350원 인상이 됐는데 자 이런 인상폭을 감안하면 이 공약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자신의 공약이 좀 이루기는 어렵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단 말이죠. 현실적인 어떤 그런 걸 반영한 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현실을 반영한 것이고 속도 조절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당시 대선 후보들이 모두 다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와 소득 불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되고 그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득 주도의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문제, 그다음에 주 52시간 그렇게 해서 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분배를 잘 하자라는 것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노동자 측에서도 반발이 있고 또한 사용자 측에서도 반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런 양쪽의 그런 불만을 이렇게 그저 지켜보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어쨌든 법과 제도로서 개선해야 될 문제, 개혁해야 될 과제들을 좀 선정해서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빨리 좀 처리를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가 가져가야 될 방향, 그다음에 이제 그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되는 이제 임대료 문제나 가맹비 문제나 각종 수수료 인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비용 절감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국회 차원에서
빠른 시일 예. 안에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당과 저희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과 그다음에 정부는 그런 이제 여러 차원의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모색도 발빠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당정협의 네,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저소득층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들 이야기가 됐는데 네. 글쎄요,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다 보니까 또 이 부분이 좀 아쉽고 계속 그런 모습이 비춰지거든요. 좀 그러니까 아쉽다. 네, 일단은 이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지난해부터 올해 그다음 내년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고 뭐 이후에도 연속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가맹점을 하고 계신 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가맹점 대표자들 간에 또 이견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루면 다른 쪽에서 이제 튀어나오는 거고요. 예. 이렇게 복잡한 건데 예. 저희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그 좀 섬세하게 다뤄질 문제가 있으면 접근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그 노동 시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밤에 노동하는 분들과 그다음에 낮에 노동하는 분들과 그다음에 노동하는 분들의 그런 나이 이런 것들을 좀 선진국의 사례들을 좀 이렇게 면밀히 보면서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좀 타산지석을 삼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 이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8,350원을 적용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세하게 들여다보고 조정하는 그런 것들도 대안으로 하나 좀 모색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그렇게 나오는 목소리들을 저희가 예. 좀 잘 수렴해서 예. 물론 이것이 이제 당장에 무슨 파업을 한다 또는 뭐 문제제기하는 방식을 좀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라는 예, 예. 부분도 있지만 예. 물론 그건 뭐 저희들이 민주주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감내하고 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좀 이렇게 정부 차원이나 당에서도 이런 그 다양한 요구와 이해관계들을 네. 좀 잘 수렴해서 눈높이에 맞추고 하는 그런 대안들을 모색하는 그런 노력이 좀 절실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잠시 후에 11시에는 자유한국당 전국위가 또 열리고 여기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새롭게 임명하게 될 혁신 비대위원장 김병준 교수를 사실상 여기서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 건데 노무현 정부 때 인사를 이번에 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다. 이건 좀 네.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이번에 그 한국당에서 공개 모집한 공개 추천을 받은 그 비대위원장 후보 중에 보수 또는 우파 또는 한국당 관련 인자가 아닌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거는 이제 그 한국당의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원들조차도 뭔가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파격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매력적인 걸로 느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국당 우리 저 히딩크도 성공했던 비결 중에 하나가 국내에 인맥이 없어서 인맥을 통해서 그 대표 선수 선발이라든가 이런 데를 왜곡이 안 돼서 자기 재량껏 해서 가능했다는 것처럼 한국당 안에 인연이 많은 분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얽힌 고리 때문에 과감하게 과단성 있게 계획을 추진하지 못할 거다라는 예.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이분이 노무현 정부 출신이긴 하지만 사고는 또 현실성이 있다 또는 약간 또 보수성도 있다. 그리고 한국당 의원들하고 좀 대화가 될 수 있다 이런 고려도 감안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두 분 다 국회에 계셨잖아요. 지금 뭐 김대중께 먼저 여쭤볼게요. 그 상임위 구성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 쪼개기 있잖아요. 그 2년 동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국회법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1년 동안 나눠서 이렇게 가는 거, 나눠 먹게 하는 거. 글쎄요. 그 상임위원장 자리가 이제 꽃 중에 꽃 뭐 이렇게 이야기 되잖아요. 한 번씩 재선 의원, 삼선 의원들 한 번씩 하고 싶은 자리인데 분명히 그렇잖아요. 굉장히 책임도 막중한 자리인데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굳이 이렇게 8개 상임위, 그러니까 8개를 나눠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현실적으로 뭐 불가피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당내 이제 그 선수가 4선 이상 되는 분들, 그다음에 여성 의원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 이제 사실은 이 쪼개기는 자유한국당이 먼저 예전에 다선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1년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데 그게 저희 당도 이제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오게 된 점에 대해서 사실은 뭐 꼭 옳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도리 없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최의원님. 그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죠. 근데 예. 국민들의 관심은 어떤 체제든지 간에 예. 그게 상임위 업무를 제대로 하고 국민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체제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뭐 짧게 1년 하고 마는 것하고 2년 하는 것하고 조금 2년 하는 게 좀 낫다고는 볼 수 있겠죠. 국민들 연속성이 입장에서는. 떨어지잖아요. 예. 근데 2년 계속하는 게 낫다고는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예. 있죠. 근데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현실적으로는 그 상임위에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상임위원장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 예. 이번에 3선 하는 동안에 웬만해서는 그 안에서 상임위원을 했거나 간사를 했거나 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되게 다 되기 때문에 예. 1년만 해도 뭐 나름대로 자기 역할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간다고 볼 수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2년 쭉 연속 계속하면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이 있을 텐데 의원들이 삼선끼리 한 번은 다 해야 된다는 건 의원들 개인의 사정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예. 그것까지 봐줄 필요는 없는데 예. 제가 국회에서 있어본 경험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상임위가 너무 커가지고 그 해당되는 부서가 행부 부처가 너무 많고 현안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임위원장 본인도 그렇고 상임위원들도 제대로 못 다루고 수박 그달기식으로 가는 그게 오히려 더 문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정감사 같은 경우가 늘 수박 그달기식으로 가는 이유가 부처가 너무 많아요. 정부 부처가 많고 몇 개 부처고 각 부처 안에도 산하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 세나를 다루기 힘들어서 오히려 상임위를 좀 쪼개야 상임위를 한다. 나누어 가지고 예. 부처마다 예를 들면 교육부에 교육위 하나를 둔다든가 각 부처 하나에 그 상임위 하나를 두고 그 대신에 이제 그 지금 그 상임위원장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임위원장에 뭐 특활비가 많다든가 뭐 이런 그 말은 나름 네, 뭐 이권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건 좀 예. 확 줄이고 일에 몰두할 수 있게 소위원회 비슷한 상임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세분화해서 체제가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예 그게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좋은 것이 심도 아닌가 있는 하는 법안 생각이 심의가 듭니다.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전 전 새누리당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